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선 최투성 두둥 예스. 와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 지금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허준의 동의보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낫고 음식으로 고치는 것보다 걸어서 고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으라는 거죠. 예, 운동하라는 거죠. 예, 그게 약보다 또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의 그 홈쇼핑에서 늘 등장하시는 허준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 써놓은 글이랍니다. 자, 우린 지금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많이 걷자고요. 음식보다도 약보다 좋다고 하니까. 자,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걸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승만 정부, 초대 정부부터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이 있어요. 정부 여당. 뭐 지금 정부 여당은 무슨 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여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승만 정부도 있어요. 그 여당이 그때 이름이 뭐냐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 시험 문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하면 여러분들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배웠어요. 재헌헌법은 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헌법을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요걸 여러분들 좀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자,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바로 간선에 의해서 뽑더라. 간접선거란 얘기죠. 네,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간접선거.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간접선거니까 누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였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렇죠. 바로 국회에서 뽑더라. 이렇게 출범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출범했던 그 정부가 바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4년 했어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선거에 나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1950년도에 총선을 치러 48년도에 총선하고 2년 만에 총선을 치러요. 왜냐면 48년도 총선은 딱 2년 임기였거든. 원래 국회의원도 4년 임기인데 처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임기 동안에 그 헌법과 관련된 일들을 하라는 의미에서 뽑은 그런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2년 뒤에 50년도에 지금 다시 총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총선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총선에서 대거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져요. 그리고 이승만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거야. 인기가 별로 없었나 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재헌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이승만 정부는 출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국회를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차워져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아니 약속이죠. 약속했잖아요. 약속. 국회에서 이렇게 뽑기로 국회의원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뽑고 약속했잖아. 물러나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거든. 제가 얘기했죠. 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첫 발자국을 잘 떼주었더라면 이후 우리의 정치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처음 발을 떼는 사람, 첫 길을 가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옛날 그 태조 이성계가 이 경연,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싫은 거야. 태조 이성계,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 하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하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기준을 잡아주어야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처음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어떤 그 첫 번째 약속을 진짜 멋지게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요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 헌법 몇 번 바뀐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약간의 수정이 있을 뿐이지 안 바뀌어요. 개헌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헌법이 이상해. 저렇게 해서 대통령 어떻게 말이 돼? 뭔가 대의민주주의 맞아? 이런 의문점이 들어. 그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쉽게 안 바꾼다고요. 헌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몇 번 바꾼지 아세요? 9번 바꿨어요.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무려 9번.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헌법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약속을 스스로 깨는 거잖아요. 그 깨고 나니까 그 뒤에 싸움도 자꾸 깨는 거야. 헌법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아졌어. 원래 헌법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 9개나 외워야 돼. 9차 개헌까지. 자, 1차 개헌 갑니다. 1차 개헌. 1차 개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1차 개헌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우리는 발췌 개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발췌했다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제 장점, 뭐 의원 내각제 장점들을 발췌해가지고 좋은 것만 모아서 막 갔다라고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수사일 뿐이고 본질은 이거죠.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간선제 직선제로 바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시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6.25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장수는 중간에 바꾸지 않는다. 요게 먹힐 거 아니야. 지금 전쟁하고 있어. 나를 따르라야. 여기 대통령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먹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당이 이거 가만두겠냐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야당인데 지금 대부분이 가만두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들을 정말 출근차를 포크레인 도원해가지고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고 그 댕글댕글 하면서 끌고 가서 엄청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이야. 너희 가족 가면 안 된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왜 부산인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왜 부산인지는 알겠죠? 네. 6.25 전쟁 임시 수도였으니까 정치인이 다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가지고 이 직선제를 통과시킵니다. 예측대로 대통령의 이승만 정부가 다시 한번 출범하게 되는 것.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좋아요. 2번 됐어. 이게 2번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미국식이에요, 여러분. 미국식. 당시 미국식이었거든요. 미국도 여러분 4년 하고 이제 중간 선거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되면 4년 더 하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했잖아. 2번 했잖아. 그러면 이제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러나야 되는데 또 물러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또 합니다. 개헌을 또 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 이 개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4.4.5.2 개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건데 이 4.4.5.2 개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이게 좀 민망한데 이게 또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 후보들 다 적용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것도 너무 민망하지 않아? 나는 이게 민망해서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한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이승만 대통령은 중임 제한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버린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부결됐어요. 야당 의원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민주주의 약속 위반이다. 부결됐어요. 근데 어느 수학 교수가 짜잔하고 등장하더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부결됐냐면 203명, 제적의원 203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헌법이 바뀌거든요. 203의 3분의 2를 계산해보면 135.33333333이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근데 몇 표가 나왔냐면, 이게 진짜 어디 이럴 수 있지? 135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통과예요? 부결이에요? 부결이잖아.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니까 135.333. 그러니까 136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135표가 나온 거야. 부결됐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수학자 딱 나타나더니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수점은 4, 4, 5, 2에 의해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이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203의 3분의 2는 135.3333이잖아. 그러니까 0.3 이런 건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3은 4, 4, 5, 2에 의해서 버린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다. 헐. 그래 다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억지지 억지. 이건 초등학생들이 풀어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억지를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약속이 자꾸 어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1958년도 반공체제라는 거예요. 이 반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반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당시 그 야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는 건데 이 진보당 사건에서 바로 이 진보당 당수였던 이 조봉암이 결국은 사형당합니다. 참 이게 무섭죠,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래도 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나중에 또 라이벌이 될 것 같으니까 빨갱이다. 북한의 이 평화통일론하고 비슷하다. 간첩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사형을 시킵니다. 무섭다.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공체제 속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판하겠죠. 당시 비판했던 신문들, 대표적인 신문, 바로 경향신문. 경향신문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네. 폐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 잘 내려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손에 쥔 그 쌀알, 그 쌀알을 놓지 못해서 결국 원숭이들이 사냥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아까 고려 문벌귀족 하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죠. 자,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파행으로 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자, 과연 어떤 일이 이 다음 벌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파행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1960년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야? 대한제국 독립협회 때부터 등장했던 분이야. 아주 현대사. 지금 구한말 일제강점기 현대사 여기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잖아.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있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1960년대 대선은 대통령 선거보다는 부통령 선거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죠. 이승만 대통령 사후 누가 그 권력을 이어갈 것인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당이잖아요. 자유당의 이 부통령감이 인기가 별로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뭐. 대규모 선거 부정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당 부통령 후보, 네, 그 부통령 후보, 예를 들면 한 마을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뚜껑을 열었더니 자유당 부통령 후보의 이름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투표 인원 총 인원수가 그 마을에 100명인데 뚜껑을 열었더니 찬성표 150표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뭐예요? 미리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선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본 거야. 분명히 학교에서 반장 선거할 때도 그렇게 안 뽑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거든.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은 여러분들 정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광장에 나왔던 정말 혁명 그 자체의 모습이었죠. 이 과정 속에서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막 더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 여기다 혁명이라고 붙이냐면 민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끌어내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우리 반만년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도자를 끌어내린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구 유럽의 혁명이란 기층민들이 바로 지도자의 목을 치면서부터 그 민주주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는 첫 번째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젠 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세상을 경험한 거야. 이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한 번도 어떻게 감히, 그래도 옛날에 이때까지 대통령은 임금님이었어, 임금님. 어떻게 감히.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헌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어떤 그 권리를 당당히 시행하고 경험해봤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4.19 혁명. 이때부터 이제 민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허정, 사람 이름이에요. 허정, 과도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 개헌이 뭐냐면 이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이에요. 이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상 단 한 번이에요. 이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을 안 뽑는 거야. 대통령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각, 수상, 총리가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3차 개헌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제 그 폐해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가고 있는데 이 내각 책임제의 핵심은 뭐냐면 양원제. 네,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양원제는요, 여러분들 민의원 그리고 참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돼서 이 3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출범한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듯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조용한 아무 얘기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아, 이건 죽은 민주주의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도.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장면 정부, 당연히 혁명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에요. 그죠? 이 민주주의의 그 요구들이 빗발치듯 올라오니까 이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란이다. 라고 규정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이 박정희 정부를 한번 볼 텐데요. 박정희 정부의 여당은요, 바로 공화당입니다. 앞에 하나 빠졌네. 앞에 이 장면 정부의 그 여당은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요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이 5.16 군사 정변, 바로 군인들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바로 이 60년, 1961년, 바로 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들어섰던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이제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 그 헌법이 바로 5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5차 개헌. 선생님, 4차 개헌 아닌가요? 4차 개헌은 그 앞에 장면 정부에서 3.15 부정선거 사범자들을 소급 입법 더 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번 했어요. 4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정적인 특징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차 개헌 나온 거예요. 이 5차 개헌에서는요, 다시 대통령을 어떻게, 바로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 뽑겠다라고 나오죠. 여기서는요, 양원제가 아니라 다시 단원제로 돌아가요. 다시 단원제로 돌아갑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2번 더 할 수 있고요. 중임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다시 가는 옛날로 이제 돌아간 거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었는데 당시 이 박정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였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과의 수교, 또 베트남 파병, 또 이런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과의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몇 년도냐면 64년도에 있었던 바로 6.3 시위가 되겠습니다. 6.3 시위. 자, 이 6.3 시위는 바로 한일 수교 반대. 6.3 시위는 바로 한일 수교 반대.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찍어 누르면서 결국은 일본과의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대통령 된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그 당시 발전하잖아요. 2번 대통령 했어. 그럼 이제 물러나셔야죠.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그렇게 헌법에 정해 있잖아! 근데 이게 또 한 번만 더 하겠대. 한 번만. 자, 그러면서 다시 헌법을 또 고칩니다. 자,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6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은 말 그대로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선 개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삼선 개헌. 자, 그래서 한 번 더 됐어. 3번 된 거야, 3번. 이젠 물러나셔야죠. 그런데 70년대 들어와서 이젠 아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겠대. 헌법을 또 고쳐.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까지 으르렁 됐거든. 그 으르렁 되던 그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대. 통일될 수도 있대. 무슨 소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쳐야 돼.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바로 저 북한의 적화 통일되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통일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개헌이 바로 이 7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이 7차 개헌의 핵심은 바로 내 이름이 뭐냐면 이 7차 개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 7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역시 대통령 핵심이에요. 바로 간선제.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가 있긴 있어요. 6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6년이다. 왜냐면 간선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뽑아야 돼요? 바로 by 이건 국회가 아니라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 여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 뽑아다 박수치고 그냥 선거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몰표지 몰표. 그러니까 6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년 되면 또 와가지고 박수치고 선거 형식적으로 하고 또 되는 거야. 결국 이 결과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로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종신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들. 국회 해산권. 대박. 삼권 분립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지. 게다가 이 국회의원의 말도 안 돼. 3분의 1을 임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과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아니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돼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에 국회의원을 뽑아?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바로 유신헌법이야.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 반발할 때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조항을 만들어요. 헌법 위에 있는 조항이 어디 있어?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 헌법이 최고헌법인데, 최고법인데. 근데 헌법을 정지시켜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긴급조치권. 할 말이 없죠. 이게 바로 70년대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순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사건.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 YH 무역사건. YH 이 무역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79년도거든요. 이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YH는 그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불법적으로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야. 닫아버리니까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당 당사에 들어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권력이 투입돼 버리는 거죠. 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총재가 외신 기자들 다 모아놓고 신랄하게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네. 김영삼 제명. 국회의원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뭐 정치가 없어 지금. 이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해서 부산 마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부마 항쟁, 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하느냐에 대한 논의, 이 논의 속에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의기해달라. 그리고 서로 싸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김재규가 바로 이 박정희에게 총을 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10.16 사태. 결국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들 이게 60년, 70년, 거의 18년이에요. 18년. 굉장히 길었잖아.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민주주의가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또다시 신군부, 새로운 군인들이 등장하네. 그 군인들이 일으켰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12.12 사태라는 겁니다. 12.12 사태. 신군부의 등장.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지. 지금 왜 자꾸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하냐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자, 과연 이 신군부들은 어떻게 정치를 끌어나갈지. 좀 답답해지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군부는요, 바로 이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겠죠. 그 반발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광주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이 신군부는요,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요, 바로 계엄 철폐. 그 당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었거든요. 계엄 철폐하라. 그리고 유신헌법 폐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계엄군이 엄청나요. 여기 이제 계엄군이 투입되거든요. 계엄군이 투입되니까 이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부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민군. 5.18 민주화 운동에서 여러분이 시민군이라는 키워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군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진압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신군부는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보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린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줄여서 국보위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만들기 위한 모습들. 이게 바로 8차 개헌이에요. 이 8차 개헌에서 이 대통령을 그럼 어떻게 뽑느냐? 똑같아. 유신헌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간선이야. 간선. 대통령 임기는 7년이야. 이러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선이면 누군가에 의해서 뽑을 거 아니야?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7년인데 단임제야.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건 딱 한 번밖에 못 해. 어쨌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출범한 게 바로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더라. 5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범했던 이 전두환 정부는요, 이 권력을 계속 잇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87년도에 이제 뭘 선포하냐면 바로 이 4월 13일 날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4.13 호헌. 자, 이 4.13 호헌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킬 자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이 헌법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자기들끼리 어떤 그 모습들,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권력을 노태우한테 넘기자. 그 넘기게 체육관에서. 지금 다 체육관. 유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체육관에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체육관 대통령. 자기들끼리 뽑다겠다는 얘기죠. 드디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여러분들 실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981년 5.18, 82년 5.18, 5월 18일만 되면 바로 저렇게 불법적으로 탄압되어서 쓰러져 갔던 저들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농축되면서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연결이 되고 있더라.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참 많은 이들이 또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 가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고문을 해, 막. 그죠? 그리고 또 그 박종철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한열도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냐면 호헌 철폐. 저거 철폐라는 얘기예요. 호헌, 4.13 호헌.
그다음에 독재 타도.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한열 군이 또 최루탄을 맞고 나중에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결국은 당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는 모습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거라. 자, 그렇다면 그 이후 지금의 모습까지 연결되겠네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9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을 이제 직선에 의해서 뽑아요. 직선. 드디어 이제 얻어낸 거지. 그런데 이게 몇 년이냐면 5년이야. 5년 단임이야.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떤 헌법 체제는 87년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죠. 지금 거의 몇 년이야? 30년 동안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글쎄요.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이고, 이게 좀 너무 5년, 개인적으로 5년 한 번 하고 이게 딱 끝나니까 뭔가 좀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국식으로 4년, 그리고 또 한 번 평가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9차 개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했다라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출범한 정부가 이 야당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부들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노태우 정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는요, 일단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북방외교예요. 북방외교. 그래서 이때 이 소련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를 통해 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정책의 어떤 면에서 있습니다. 경제 파트 하면 제가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입니다. 네, 이 김대중 정부는 바로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 앞에 전두환 정부 한번 가볼게요.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바로 민정당입니다. 민정당. 네, 민정당.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정치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쨌건 나중에 여러분 리더가 되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다만 내려올 때와 내려놓을 때를 꼭 기억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면서 정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